여기 한국에 여행을 온 영국인 여행 작가는 여행을 하다가 으슥하고 낯선 길로 들어갔을 때 이상한 남성이 자신을 쫓아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자꾸만 따라와서 죽을 듯이 뛰는데 그 남성이 끝까지 따라와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뛰어서 결국 막힌 담벼락에 가버린 영국인에게 한국인 남성은 씩 웃으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네모난 무언가를 엠마에게 던졌다고 하는데요. 엠마는 그 네모난 물건을 보자마자 한국인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왜 엠마를 따라온 것이며 그 네모난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엠마예요. 저는 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각국을 여행하면서 에세이와 여행 서적을 쓰는 작가거든요. 제가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별거 없는 이유였어요. 저는 원래 공무원이었고 하루 종일 창구에 앉아서 민원을 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민원 처리를 해주는 일을 했죠. 안정적인 일이었지만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컴플레인을 받고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는 재능도 없었죠. 그때부터 심심풀이로 취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반복되는 출퇴근과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일상은 너무 지루했고 답답했거든요. 문득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심심풀이로 그리셨던 여행지도가 떠올랐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신 아버지는 인생이 무료하다며 지도를 그리고 그 위에 여행을 가고 싶은 지역에 표시를 해두면서 여행 버킷리스트를 짜기도 하셨거든요. 저도 가고 싶은 나라를 표시한 여행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휴가철에 어디로 여행을 갈까 행복한 상상을 하기 위한 척도였죠. 그러다가 여름 휴가를 가야 하는 시기가 왔고 저는 여행 지도를 참고해서 프랑스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보고 듣고 즐기고 맛본 것들과 느낀 점을 써서 제 블로그에 업로드를 했죠. 그런데 심심풀이로 쓴 그 여행일기가 갑자기 조회수가 1000을 찍더니 입소문이 났는지 전자책 출간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담백하고 거품이 없는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다는 점이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또 저는 그래다 일상에서 이런 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서 여행을 여기로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 치유가 되어서 좋았다는 식으로 적어두었었는데 직장을 다니며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하시면서 제가 치유받았던 다른 나라에도 꼭 여행을 가봐야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루아침에 작가 소리를 들으며 전자책 출간을 부탁하는 댓글이 쇄도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 작가로서 정보와 제 느낀 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작가가 되었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취미가 본업이 되니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진부하다는 피드백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20대 여자이고 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너무 낯선 곳을 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곳이요.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을 여행하다 보니 저조차도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봤던 나라에 먹어본 음식을 파는 다른 가게로 가는 시기였죠. 그래서 저조차도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대로라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때 스페인 여행 중 만난 마야가 제게 조언을 해줬어요. 가보지 않은 오지를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제가 너무 위험한 곳이면 좀 꺼려진다고 말했는데 마야는 아시아를 가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유럽보다 안전한 곳도 많다고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꿋꿋하게 이 일을 하면서 행복했잖아. 너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을 때 빛이 난다고, 엠마. 조금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어. 마야의 말은 전부 맞았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였죠. 지금까지는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여행 작가이기에 가야 하는 곳을 가야 했고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 중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중국을 갔다가 가까운 한국까지 가볼 생각이었죠. 여행 일정을 꺼내 계획을 다시 확인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오래된 전통과 붐비는 도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유명한 나라였죠. 만리장성을 보고 자금성을 탐험하고 정통 중국 요리를 맛보는 게 너무 기대됐어요. 저는 항상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어 왔어요. 어릴 때 도서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왕조, 발명, 이 고대 문명을 형성한 철학에 대한 책을 읽곤 했죠. 중국을 서방 세계와 연결한 무역로 네트워크인 실크로드 이야기에 특히 흥미를 느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역사의 흔적을 직접 보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중국을 기대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진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쩌죠? 불완전한 정보와 문화적 고정관념에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요? 작가로서 열린 마음을 갖고 경험이 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출발 전 편집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저에게 낙하산 저널리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죠. 그건 짧은 기간 동안 낯선 나라에 들어가 좁은 시야로 그 복잡성을 이해하려 하는 관행이에요. 그녀는 제가 시간을 들여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라고 격려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에 신선한 눈과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요. 중국과 한국의 광경, 소리, 사람들이 스스로를 말하게 하고 제가 가질지 모를 편견을 내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이 여행이 제 가정에 도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이 나라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생 자체에 대한 제 관점을 바꾸게 될 거라고는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기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놀라기를 준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여정을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게 다른 이들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마크 트웨인의 인용구가 떠올랐어요. 항상 공감이 갔던 말이에요. 여행은 편견, 독선, 편협함에 치명적이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이유로 간절히 여행을 필요로 한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폭넓고 건전하고 자선적인 견해는 평생 지구의 한 작은 구석에서만 살아서는 얻을 수 없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 말이 특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여행에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가정에 도전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 힘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오르자 노트를 꺼내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의 모든 순간, 모든 통찰과 깨달음을 포착해서 고국의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의심에 대해 썼어요. 들었던 이야기들과 흡수했던 고정관념들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표면 너머를 보고 더 깊이 파고들어 이 나라들과 그 사람들의 복잡성을 이해하겠다는 결의에 대해서도 썼죠. 여행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우리 자신을 열어젖히는 거요. 가정에 도전하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창밖으로 저 앞에 펼쳐진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가능성과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 여정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놀라움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또한 성장과 배움, 연결을 위한 기회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고 저와 함께 이 모험을 떠나보세요. 함께 중국과 한국의 진실을 발견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전 정말 놀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했고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영국 시골에서 자랐기에 아담한 마을과 완만한 언덕들이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도시를 보고 충격을 받았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공기 중에는 향신료 냄새가 진동했고 경적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노점상과 흥정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있었죠. 너무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처음 간 곳은 공항 화장실이었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문은 거의 나사가 빠질 정도로 낡아 보였고 사생활 보호라고는 전혀 없었죠. 한 현지 여성분이 화장실 사용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설명해 주려 하셨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낯선 환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니 문화적 충격을 받는 느낌이었죠. 영국에서는 깨끗하고 잘 관리된 공중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어요. 기대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방식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죠. 시내로 들어가면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고대 사원 옆에는 번쩍이는 쇼핑몰이 있었고 전통시장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역사와 발전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좀 더 둘러보면서 몇 가지 불편한 점들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식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죠. 종이 티켓을 부스에서 구매해야 했고 디지털 스크린이나 안내 방송도 없었어요. 다른 대도시에서 봤던 현대적이고 세련된 지하철과는 거리가 멀었죠. 복잡한 버스와 기차 노선도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좌절감을 느꼈어요. 중국처럼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라면 좀 더 간소하고 사용하기 편한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헷갈리는 지도와 시간표 때문에 혼란스러웠죠. 승객들의 행동도 상당히 놀라웠어요. 좌석에 발을 올려놓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어도 문화 충격이었죠. 특히 혼잡한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기 시작한 거예요. 전 소름이 돋고 역겨웠지만 다른 승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중국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또 일정상 고속버스를 타야 해서 탔는데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간이 휴게소여도 그렇지 그곳은 다른 중국 시내의 화장실보다 더 사생활 보호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문이 없고 민만 뻥 뚫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대는 동안 저는 담배를 한 대 물고 잠시 멍을 때리고 있다가 버스가 있는 자리로 돌아갔는데 버스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저를 놓고 간 것이었죠. 정말 사고였어요. 짐, 휴대전화, 지갑 모두 차에 있었거든요. 저는 맨몸으로 덩그러니 휴게소에 남겨졌어요. 휴게소에는 옛날식 중국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3명 정도 있어서 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언이 너무 심한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었죠. 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휴게소에서 혼자 앉아 1시간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벌레 새끼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죠. 고속버스는 고사하고 승용차 한 대 오지 않았어요. 그 휴게소에서 그대로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예약해둔 다음 일정들의 차질이 생길까 싶어 앞으로 가보면 뭐가 나오겠지 싶어 걸어나갔어요. 나의 실수였죠.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걷다 보니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땀이 났어요.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1~2시간 걸으면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오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만 가는데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까 싶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왔던 시간들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걸었어요.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죠. 사방 천지를 둘러보아도 가로등 하나 없었어요. 별빛에 의지해 밤길을 걸었지만 그 별들이 그날따라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하루를 꼬박 걸었고 겨우 마을을 찾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은 노인이었죠. 노인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노인은 내 얘기를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저는 방언 때문에 노인의 이야기를 30% 정도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베이징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이었을 텐데 이곳 사람들의 말투는 정말 이상했죠. 영어도 못했고요. 저는 30분 이상을 천천히 설명하고 나서야 그 마을에서 벗어나 만리장성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만리장성 방향으로 가는 마을 사람이 있었거든요. 겨우 어렵게 소통을 하고 나서는 제 셔츠가 땀 범벅이 될 정도였죠. 중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환멸을 느꼈어요. 1978년부터 2018년 사이 연평균 GDP 성장률이 9.5%에 달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기본적인 인프라와 사회적 규범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제 소감에 대해 현지 가이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제가 주목한 많은 문제들이 급속한 도시화와 불균형한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정부가 국가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인정했죠.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문화권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는 점을 되새겨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이 나라에 대한 제 선입견이 맞는 것인지 또 다른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해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한국은 제 가정에 도전장을 내밀고 시야를 넓혀주며 세상과 저 자신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테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를 꺼내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생각과 인상이 생생할 때 붙잡아 두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 목격한 대조적인 모습,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에 대해 적었죠. 낯선 문화권을 헤쳐나가는 어려움, 그리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중국에서 좋은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니라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몰랐거든요. 중국에서 겪었던 것들의 연장선일까? 아니면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질까 싶더라고요. 사실 조금 두려웠던 게 사실이었죠. 공항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였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안내 표지판은 알아보기 쉽고 명확했죠. 돌아서는 곳마다 도움을 주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압도적인 분위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그런데 공항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다를 것인지를 진짜로 깨달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말문이 막힐 정도의 광경이 저를 반겼거든요. 화장실은 깨끗했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온열 변기나 비데 같은 하이테크 시설도 있었죠. 심지어 남녀 별도 칸막이도 있었는데 각각 개별 세면대와 거울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걸 다 보면서 잠시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사소한 거였지만 한국 사람들이 삶의 모든 면에 기울이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마주쳤던 되는 대로 설치되고 비위생적인 시설들에 비하면 상쾌한 변화였죠. 서울로 들어가면서 도시의 아름다움과 세련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에는 높이 솟은 마천루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울창한 공원이나 전통 사찰 같은 것들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동서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옛것과 새것의 조화였어요.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엄청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은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과 방송 덕분에 이용하기도 쉬웠죠. 열차는 깨끗하고 편안했고 승객들이 앉거나 설 공간도 충분했어요. 서울 지하철을 타면서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열차에 타고 내리는 걸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양복 입은 직장인, 교복 입은 학생, 쇼핑이나 관광 나온 노부부까지. 승객들이 다양했지만 모두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도시를 더 둘러보면서 한국을 다른 나라와 구별짓는 작은 특징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거리가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고 쓰레기나 낙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쓰레기 투기나 공공기물 파괴에 대한 엄격한 법률 때문이기도 했지만 깨끗함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강조 덕분이기도 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기술과 혁신의 놀라운 수준이 전시되어 있던 점도 인상 깊었어요. 초고속 인터넷이나 첨단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로봇공학이나 가상현실 전시까지 보면서 한국이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라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아마도 한국에서의 시간 중 가장 놀랍고 따뜻했던 부분은 제가 만난 분들의 믿을 수 없는 친절과 환대였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따뜻한 미소와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김치의 종류를 인내심 있게 설명해주는 가게 주인부터 지하철 탐색을 도와주는 낯선 이들까지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 종일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어찌어찌 지갑을 버스에 잃어버렸더라고요. 돈은 물론이고 여권이나 신용카드 같은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었기에 너무 걱정이 됐죠. 밤중에 잃어버린 것이라서 걱정을 가득 안은 채로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며 가던 길을 되짚어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포기하려던 참인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돌아보니 한 젊은 남자가 해맑게 웃으며 네모난 제 지갑을 들고 서 계셨어요. 너무 놀랐죠.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인데 저를 찾아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시려고 애써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보답을 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저야말로 기쁘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중국과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과 친절함에 곤란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고 감탄했어요. 그 순간이 한국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인간미의 힘을 보여주는 일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그 나라와 국민들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쟁의 참화부터 급속한 근대화의 도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겪은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선진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존중, 연민의 가치에도 깊이 헌신하는 사회를 일궈냈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제 처음의 선입견들이 떠올랐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죠. 그렇게 격동의 역사를 겪은 나라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제자리를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신 마주한 건 문화유산을 고수하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포용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한 국가였어요. 영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변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좁고 편견에 가득 찬 세계관으로 출발했었죠. 언론에 정형화된 이미지나 문화적 편견에 물들어서요. 그러나 여행이 단지 유명한 명소를 체크하거나 SNS에 예쁜 사진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도 깨달았죠. 새로운 문화에 몰두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가정과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 정신에는 놀라운 회복력, 창의력, 그리고 연민이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언제나 간직할 교훈이고 글과 여행을 통해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한국에 감사드려요. 환대와 혁신,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줘서요. 그리고 이 발견과 자기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계속 여행하길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장소로부터 배움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면서 제 여행기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현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듣고 감정을 교감하는 것이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다시 상기되었거든요. 제 여행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한다는 제 글의 취지를 좋아하고 공감해 주신다는 걸요. 그 부분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초심을 되찾아준 한국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한다는 문장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은 상어 옆에 피라미 같은 약한 나라입니다. 우리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한강단에서 영국의 명문대에서 중국인 학생과 교수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인 학생이 정확한 자료를 내밀자 명문대 교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내밀었길래 교수가 당황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 교수 사만다 에반스 씨의 사연입니다. 광택이 나는 나무바닥에 발뒤꿈치가 날카롭게 울리면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의실 앞까지 걸어가자 오래된 책과 새로 인쇄된 유인물의 익숙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시아 군사역사와 지정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사만다 에반스 교수라고 합니다. 영국 명문대인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극동 지역의 비교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강단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강당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열의를 보이더군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지루한 듯 자리에 구부정하게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요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솔직히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곧 아시아 권력 정치에 대한 수업은 이 학생들도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시선은 맨 앞줄에 앉은 한 젊은 중국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신흥 중국 부자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확신과 특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계속 주시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자신감 넘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떠오르는 강대국부터 흔히 간과되는 약소국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과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도가 색깔로 구분된 레이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지배적인 강대국은 여러분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승천하는 용, 중국과 일본입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강의실을 훑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시선이 투사된 지도에 고정된 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톱에 삐져나온 것을 살피느라 바빴던 중국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살짝 났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힘의 계산에서 크기가 전부는 아니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시아에는 더 큰 이웃 국가들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같은 국가입니다. 이 말에 중국인 학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국요? 그가 경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마치 벨기에의 군사력을 논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시아 무대의 진짜 강자들에 비하면 한국은 약소국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그의 무시하는 말투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이름이 뭔가요? 왕 리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얇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왕 학생,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아시아 문제에서 강대국들 옆에서 미미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치를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작은 규모에 걸맞지 않은 놀라운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은 의자에 기대어 반쯤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어서는 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을 것 같네요. 저는 그의 시선을 냉정하게 마주했습니다. 왕씨,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 후 1시간 동안 저는 한국 군사력의 주요 지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던 것과 함께 K 주력전차 등 최첨단 무기를 갖춘 상당한 규모의 첨단 군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수십 년간의 긴장 속에서 고도로 훈련되고 동기부여가 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강연 내내 저는 왕이 저를 지루하게 바라보는 눈빛과 회의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는 날카로운 질문이나 날카로운 발언으로 제 주장에 구멍을 내려고 끼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정확한 데이터와 역사적 사례를 들어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왕의 눈에서 자신의 편견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도 마지못해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퇴장하자 그는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저는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경제력 때문에 중국이 유일한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은 화려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맹국 없이는 약한 나라예요. 상어 옆에 있는 피라미 같은 존재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아군을 가진 피라미죠. 왕씨,
그리고 전에도 큰 포식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죠. 이런 수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태도니까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에반스 교수님. 그렇게 말하며 그는 구두 굽을 닫고 뒤에서 코트 꼬리를 펄럭이며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왕리 씨는 한 줌도 안 될 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은 비록 틀릴지라도 유용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저를 계속 긴장하게 하고 제 주장을 더 날카롭게 다듬도록 밀어주었습니다. 노트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왕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력 균형에서 한국과 한국의 위치에 대한 제 자신의 오랜 선입견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적으로 적응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오래된 확신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충분히 알려질 가치가 있었고 한국의 숨겨진 강점도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방진 학생들이나 굳건한 통념의 깃털을 몇 개 꺾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인기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강의가 시작되자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더 깊이 파헤쳐서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한국의 생생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며칠 동안 국방보고서를 샅샅이 뒤져 병력 준비 태세, 기술 고도화, 동맹 구조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사실로 무장하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왕리신이 정중앙에 서서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적대감에 가까운 강렬함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세련된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세심하게 선별된 반박 자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억눌렀습니다. 긴 세션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토론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한국을 아시아 국방력의 최상위권에 올려놓은 군사력의 주요 지표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라고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의 군사력을 차별화하는 질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군의 훈련 체계, 최첨단 전술과 전투에서 검증된 리더십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날카로운 억지력으로 연마한 한반도의 독특한 위협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매일 북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경계심이 강하고 전문적이며 의욕이 넘치는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손이 올라갔고 그의 눈은 도전으로 반짝였습니다. 교수님, 한국군의 효율성에 대해 너무 과장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가 겸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쨌든 1950년대 이후 실제 분쟁에 직면한 적이 없잖아요. 현대전에서 특히 중국처럼 훨씬 더 큰 적을 상대로 싸울 때 한국군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왠지 짜증이 났지만 톤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공정한 질문입니다, 왕 학생. 하지만 저는 한국군이 전면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그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국군은 미군과의 복잡한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최고의 상호 운용성과 전투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분쟁에서 미국, 남베트남과 함께 뛰어난 전투를 벌인 한국군의 중요한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은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의 각주입니다, 교수님. 어쨌든 훈련과 해외 모험은 별개입니다. 인민의 반군의 힘에 맞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의 군대는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과 쥐의 싸움에서 저는 용에게 돈을 걸고 싶은데요. 교실에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 일부는 병력수와 국방 예산이라는 직설적인 수치에 흔들려 왕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재조정할 시간입니다. 규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왕 학생. 제가 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차트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역사에는 더 작고 민첩한 군대가 뛰어난 전술과 기술, 투지를 통해 더 큰 적을 압도하고 물리친 사례로 가득합니다. 테르모필레의 스파르타군, 아긴쿠르트의 영국 장군병들, 6.1 전쟁의 이스라엘 방위군. 숫자만으로는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요점을 음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힘의 배울 역할을 하는 동맹, 특히 미국과의 동맹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1대1 대결이 아니라 세계 최첨단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더 큰 불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현실은 중국처럼 강력한 군대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전략이지요. 왕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동맹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 미국은 변덕스러운 파트너입니다. 밀어붙여야 할 상황이 오면 미국이 정말 작은 한국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에서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동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왔으며 수만 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것을 수반하는 미국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 왕은 의심의 눈빛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한 점을 따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아직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힘의 격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이라는 고래 옆에 있는 미꾸라지입니다. 이 모든 동맹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기본적인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피라미라고요. 왕 학생. 그리고 다른 피라미 무리에서 헤엄치는 한 마리는 어떤 고래와도 맞먹을 수 있죠. 하지만 역사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고대 그리스 지도를 꺼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는 에게해에서 인더스 강까지 뻗어 있던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옆에 있는 작은 피금이었어요.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아테네는 대왕과 그 방대한 군대에게 쉬운 상대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라톤과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테네는 우수한 해군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점령군인 반면 아테네는 고향과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자원과 결의를 모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동맹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이미지를 음미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고대 아테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왕 학생. 국력은 작지만 최첨단 능력과 강한 의욕을 가진 군대, 그리고 그 힘을 증폭시키는 동맹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후회했던 것처럼 중국은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한참 동안 침묵하며 화면의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서운했지만 사려 깊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에반스 교수님.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교수님의 비유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언뜻 보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만족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왕의 냉담한 확신의 균열을 내고 그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증거와 씨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퇴장할 때 저는 왕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과 회의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디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편견이라는 건물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시아 군사 강국의 판테온에서 한국이 정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강연, 한 번에 한 회의적인 마음, 저는 할 수 있는 작은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왕리신과의 강의와 토론, 그리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교류의 소용돌이 속에서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 젊은 중국인 학생은 여전히 완고한 회의론자였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저의 모든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반박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는 그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학기 중반에 이르렀을 때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 병력, 무기에 대한 끝없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양적인 논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승패를 가르는 무형의 요소, 즉 인적 요소를 탐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심장으로 기대감을 안고 강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실에서 한 번도 공유한 적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크린에 거친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투 장비를 착용한 군인들의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레임 중앙에는 풍상에 지친 얼굴의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존 에반스 대위는 베트남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 존 에반스 대위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후반 베트남에서 미군과 한국군과 함께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한국군과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한국군에 대한 저희 이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할아버지는 부대의 한국군 병사들을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강인하고 훈련된 전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인내심과 회복력,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피를 말리는 정신력에 감탄하셨죠. 왕의 얼굴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일화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의 소감이 한국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왕 학생. 하지만 제 할아버지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한국 전우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근접 전투에서 치열하고 효과적인 전사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끈기는 적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포된 북베트남 장교가 자신이 상대했던 한국군의 전투력에 감탄하며 남긴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군은 모든 적군 중에서 가장 끈질기고 효율적이었다. 저는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되고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완전히 무자비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부대보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강의실은 고요했고 학생들은 자리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왕의 머릿속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선입견이 이 새로운 증거와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은 그들의 전장에서의 활약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속력과 공동의 목적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의 이기심을 초월한 서로에 대한 충성심, 깨지지 않는 군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전우, 부대, 국가를 위해 싸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해 할아버지가 한국 장교와 악수하는 사진,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한국 국민과 그들의 무술 전통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인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정신력은 거인이다. 싸울 때 내 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공중에 띄워놓고 학생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오랫동안 간과했던 동맹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사려 깊은 표정으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에반스 교수님, 할아버지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해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은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21세기 위협에 직면한 한국 현대군에도 여전히 같은 자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왕 학생. 제 대답은 분명 그렇다입니다.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고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로 단련된 한국의 호국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군사 기술과 교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저는 열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회의실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하나인 북한의 중무장하고 불규칙한 적과 맞닥뜨린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한국군은 언제든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군을 최첨단 하드웨어와 제 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 목격했던 불굴의 전사 정신을 결합한 비할 데 없는 예리함과 회복력을 갖춘 전투력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요점을 음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숫자와 장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지, 규율, 부대 결속력 등 무형의 자질인 인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군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자리에 뒤로 기대어 앉았고 그의 눈에는 마지못해 존경의 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술 실력에 대한 제 가정을 다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중국의 엄청난 규모와 자원이 어떤 분쟁에서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쟁은 다음에 하죠, 왕 학생. 하지만 적어도 한국인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키는 작을지 몰라도 정신은 거인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베트남 정글에서 배웠고 저도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한국은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퇴장할 때 저는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숨겨진 강점을 인정하는 이해심 같은 것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교훈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사력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사명감과 결의를 느꼈습니다.
아이디어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지혜와 제 자신의 신념으로 무장한 저는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번에 한 번씩 회의적인 마음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작은 나라, 거인들 사이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 불굴의 동맹국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풍부한 역사적 증거로 무장한 저는 전장과 그 너머에서 끊임없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의 생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서 투지와 결단력만으로 무장한 초라한 한국군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막대한 규모의 북한군에 맞서 전선을 지켰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초신저수지 전투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한국 해병대 제1여단의 청룡부대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군이 가벼운 무장을 한 헌병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전문적으로 유능한 군대 중 하나로 진화하는 놀라운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의 훈련, 장비, 전략적 지원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왕리 씨는 회의적인 질문과 반론으로 저희 모든 주장에 도전하며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저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중국의 무적 패권에 대한 그의 확신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서서히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전투기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왕은 생각에 잠긴 채 이마를 찡그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에반스 교수님, 우리가 논의한 주제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교수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한된 자원과 도전적인 전략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군이 이룬 성과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만족감을 느꼈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요. 왕씨, 특히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굳혀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좋은 학문의 본질입니다. 불편한 곳으로 가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왕은 입가에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은 평생 중국 국가 선전을 통해 우리 이웃을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형성된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데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지적 정직함에 존경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그의 어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왕 학생. 계속 질문하고 계속 파고들고 자신의 선입견에 계속 도전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왕 선생님이 제 사무실을 떠나자 저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한 학생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 작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벌이고 있는 더 큰 싸움, 즉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한 수십 년간의 뿌리 깊은 편견과 오해를 뒤집기 위한 투쟁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제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게으른 고정관념과 무시를 저지르며 문제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한국을 이류 강대국, 아시아 지정학의 거대한 게임에서 주변 플레이어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저는 제 생각의 오류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한국은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나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꾸준히 내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특히 군대는 회복력과 적응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으며 분쟁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되어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진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병력 숫자나 기술 사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나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국민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진국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탈바꿈한 전후 경제 기적을 이끈 불굴의 정신이 군대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실존적 위협과 불가능한 확률을 응시하고 굴복하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나온 나라입니다. 침략과 점령, 분단, 그리고 수십 년간 지속된 북한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번영을 일궈냈습니다. 약소국이라면 무너졌을 역경에 맞서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회복력이 강해지고 더욱 결단력이 강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과소평가되어 왔고 그 기여와 역량은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맞선 용기와 결단에 숨겨진 역사는 충분히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한국 군사에 관한 책과 논문 더미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사명감과 기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불타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강의, 기사, 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놀라운 나라와 불굴의 군대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가 수년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용기와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전장과는 거리가 먼 직업을 추구하면서도 한국의 전사 정신의 교훈을 몸으로 흡수하며 평생을 이 순간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학자이자 교사로서 그 교훈을 전수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대한민국 군사력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바로잡아야 할 오해와 설득해야 할 회의론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연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신뢰와 개인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고 축하할 때까지 저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할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무를 수행하는 손녀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대한민국의 챔피언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노트를 넘기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저는 그 전투에 장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한국의 숨겨진 군사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연 한 번, 기사 한 편, 회의론자 한 명 한 명을 회심시키며 그 역사를 밝혀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